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족발을 좋아하는데 족발도 맘 놓고 못 먹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름은 윤현식이라고 하고요. 지금 좀 어줍지 않게 헌법을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정말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헌법 공부를 왜 했나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헌법에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또 항상 투쟁하시는 분들, 제가 뭐 바쁘다는 핑계로 결합도 잘 못하고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참 이렇게 좀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마침 제가 또 공부하는 분야니까 또 간단하게 또 헌법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헌법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을 게 있는데요. 오늘은 민주공화국, 우리가 진짜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는가, 그런 부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작년에 지금 503씨죠, 그분 이제 쫓아내느라고 이 앞에서 많이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헌법 제1조라는 노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헌법이라는 게 뭔지 잘 몰라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오늘 민주공화국이 뭔가 그거 가지고서 한번 이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에요. 아니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요? 밤새도 돼요? 마음 편히. 맘 편히? 네. 예, 맞습니다. 맘 편히. 자, 오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거 글씨 보이시나요? 네, 예. 보여요.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요. 이게 잠수 채우려고 저 끼워놓은 건데. 일단 민주공화국은 뭔가, 헌법은 뭔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헌법의 내용은 뭐가 있는가. 물론 다른 것도 다 관계가 되어 있지만, 요 목차에 나와 있는 거, 요 순서에 나와 있는 거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이란 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헌법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보통 헌법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수업 이야기하는 방식이, 헌법은 국가의 얼개다. 그러니까 좀 예를 들자면은 집의 설계도다라는 거죠. 저는 아직 지금까지 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맨날 새로 전전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전세방을 찾아보려고 돌아다니고 있다가 왔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제 나중에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제가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설계도를 그리지 않겠습니까? 설계도 그릴 때 제일 먼저 내 염두에 두는 게, 그냥 겉이 무슨 궁전처럼 이렇게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 집에 가면 내가 편하게 자고 싶다, 남한테 간섭받고 싶지 않다, 거기서는 그래도 부엌을 좀 잘 만들어가지고 내가 맛있는 걸 해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안방도 이렇게 만들고 싶고, 그래서 이제 자는 방, 쉬는 방, 이렇게 좀 구분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러이러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걸 전제해서 이제 설계도를 막 그릴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권을 그럼 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부엌에 싱크대를 어떻게 하고, 냉장고는 몇 리터짜리를 갖다 놓고, 세탁기는 어떤 걸 갖다 놓고, 이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국가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기관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얼마나 행복할 것이냐, 그 행복을 얼마나 잘 보장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것이냐, 그 책임을 져라라고 만들어 놓는 게 우리 헌법의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이 있고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전문이 시작을 하고, 총강에는 이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부터 시작해서 평화통일 규정이라든가, 대목의 영토는 한 번 더 급속도수를 한다라든가 이런 내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본권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될 모든 이제 기본권이 거기 다 나온다. 그게 이제 우리 집을 설계를 할 때 나는 이 집에서 이런 행복을 누리고 싶어, 그거랑 이제 같은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의회, 정부,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뭐 지방자치제도, 경제조항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저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는 다 저 기본권, 우리가 이 나라에서 행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라는 그거 하라고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저게 우리 헌법은 구조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조는 잘 만들어져 있는 거죠. 설계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헌법을 누가 만드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헌법 누가 만드냐? 헌법은 누가 만드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헌법이 현행헌 87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이 헌법 누가 만드냐? 죄송해요. 아, 이거 생방송 되는 건가요? 네네. 야, 제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하는 거죠? 근데 제 목소리를 본인이 들으면 별로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뭐 좋지 않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지금 현행헌법이 87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87년도에 현행헌법을 만들 때 그 누구도 저한테 와서 야, 우리 헌법 어떻게 만들면 좋겠니? 라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 헌법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고 저 누가 질문하시는 분들 있었나요? 그때? 너무 오래된 이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30년 전이나. 그럼 도대체 이 헌법 그 국회의원들 몇 명이 안에서 지들끼리 꿍짝꿍짝 해서 만들었냐 라고 하는데 사실 헌법을 만드는 거는요 주권자가 만든다. 주권자. 그래서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주권자죠. 왕이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귀족정에서는 귀족들이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민주정에서는요, 저기 인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인민, 국민 뭐 이렇게 그 예전에 이제 말을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이제 인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학술적으로도 그렇게 써요. 그래서 민주정에서는 이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권자입니다. 주권자인데 민주정에서는 인민이 주권자예요. 그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 우리 나동훈 선생이 와가지고 뭐 옛날 실학 철학 막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정치 체제 같은 경우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다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그 더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민주정이기 때문에 인민이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인민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이 만드는 헌법입니다. 그래서 주권자는 헌법 제정권자이자 개정권자라고 해요. 주권자는 헌법을 만들 수도 있고 헌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뒤로 후퇴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의 헌법은 국민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국민이 주권자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국민이 만들었다라는 것은 주권자들이 그 국가의 이념 그리고 국가의 체제, 형태 그 형태를 이룬 국가의 기구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한테 물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만들었다. 이게 이제 의제라는 건데 비록 국회의원들 몇 명이 가가지고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투표를 해서 우리 일 니들이 잘해줘라. 니들은 우리 머슴이니까 잘해줘라. 이렇게 이제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의사를 대표하고 대리해서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걸 만들었다라고 의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켜서 만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권자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정말 그러냐. 그래서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면은 그 헌법에 따라서 이 국가 체계가 구성이 돼요.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헌정 체계라고 그러고 그 헌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그 상태, 이걸 헌정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헌정 질서는 주권자의 의지가 헌법이라는 이 규범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막 어렵게 들리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수학을 했는데 오늘 제가 그래도 조금은 수학보다는 헌법이 더 쉽겠지. 예,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렇게 나오면은 수학이 나왔고 헌법이나 다 어렵고 좀 이상하죠? 사실 저게 말은 저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주권자가 만든 대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가 헌정 질서가 잘 작동하느냐 안 작동하느냐. 예, 그 뜻입니다. 그래서 헌정 질서가 잘 작동하면 주권자가 편안한 나라예요. 헌정 질서가 개판이 되어버리면 이거 주권자 맘대로 되지 않는 나라예요. 이건 누군가가 주권자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고 지멋대로 하는 상태입니다. 이 헌정 질서가 이제 망한 상태죠. 그 망한 상태를 이제 뒤집어 엎으려고 우리가 촛불도 들고 막 그랬었습니다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권자가 헌법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 주권자가 만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봤더니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말이죠. 너무 훌륭한 말이에요.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라는 거죠.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고
이 나라에서 뭔가 한 자리 하고 뭐 힘 좀 쓰려면 다 우리한테 허락받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얘기예요. 저기 이제 그 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거기서 나옵니다. 이 뜻이. 그럼 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길래 이렇게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 나라에서 뭐 한 자리 하고 큰 소리 한번 치려면 우리 허락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다 헌법에다 써놨느냐. 이게 조금 그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일단 민주주의라는 거는 인민을 권력의 주체로 설정하는 개념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우리가 주인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인이고 그 민주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돼서 정치를 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그게 이제 민주정의인 거예요.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공화주의는 뭐냐? 이 공화주의는 약간 조금 개념이 달라요. 보통 이제 그 공화주의, 공화정 이렇게 되면은 왕이 없는 체제, 왕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 이걸 이제 공화정이라고 보통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공화정의 현대적인 의미를 보자라면 기본적으로 공화주의를 하는, 공화정을 하는 이 근본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공화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우리들이 같이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내 사익을 좀 이렇게 누르고, 내 개인적인 이익을 좀 누르고,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회 공동체에 벌어지는 일에 같이 참여하는 거, 이게 공화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합쳐서 민주공화국, 민주공화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헌법에 이렇게 이제 있는 내용인데, 조금 이제 우리 그래도 오늘 강연이니까 약간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자면, 이제 민주주의라는 말은 이제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죠. 데모크라시인데 이게 히라보에서 데모스하고 크라토스가 이제 합쳐진 말이에요. 인민이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민주주의는. 공화정은 그 리퍼블릭이라고 하는데 이게 히라보로 하면 레스 푸블리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그 말인즉슨 인민의 일 아니면 공공의 것,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이. 이렇게 이제 합쳐보면은 민주주의, 공화주의가 다 우리가 직접, 왕도 아니고 뭐 귀족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뭘 한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 이제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한자로 설명하는 것이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면 민주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인, 백성이 주인. 요새 백성이라는 말은 좀 좋지 않은 말이죠. 신화된 도리니까. 우리 인민들이 주인이다라는 게 민주인데, 저 공화라는 말을 한자로 써보면 같을 공자에 그 화목할 하자, 합칠 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그 소위 그 한자 하시는 분들이 쟁랑 삼아서 쓰는 게 파자라고 하는데 글자를 이렇게 분해를 하는 놀이를 해요. 근데 공자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은 21의 다리가 2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21명 많이 있는데도 다리가 2개인 겁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같을 공자예요. 그리고 그 화자는 벼화자에다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입안에 이 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배가 부른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화목해집니다. 마음 편안해지고, 배가 불러야, 등 따시고 배불러야 세상이 편하죠. 그 2개가 합친 게 공화죠. 그래서 한자 풀이를 해보면은 저 공화라는 말은 같이 잘 사는 사회, 같이 배부른 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주의, 민주주의는 그 영어의 그 기원이나 우리가 보통 쓰는 게 한자의 어떤 풀이라도 보더라도 참 좋은 말이에요. 민주주의도 그렇고 공화주의도 그렇고. 그런데 이 민주공화주의라는 말을, 민주공화정이라는 말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사람이 저는 링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이게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정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가 움직여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저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죠. 우리 헌법 1조이라면 바로 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란 국가 공동체 이 안에서 우리들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린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게 대한민국 1조 1항인 겁니다. 헌법 1조 1항. 헌법 1조 1항은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어떤 그 미래, 비전 이런 것도 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우리 나름대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이런 것도 돼요. 그래서 1조 1항을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서
그 일주일이라는 의미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잘 이렇게 퍼져 있는 사회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헌정 질서가 참 잘 작동하는 그런 사회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이 사회의 어떤 그 정치 체제로서 얘기되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왕정 체제, 옛날에 봉건 체제가 뒤집어 엎어진 다음부터예요. 그전에는 왕 마음대로였잖아요. 왕 마음대로였는데 그 이후에 이 민주사회가 들어서고 이제 그 봉건 체제가 엎어지고 나서 현대 근대가 들어선 이후에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민주공화라는 거는 같이 먹고 살자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헌법적인 차원에서 저 민주공화의 얘기를 막 어렵게 풀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좀 그렇게 해야 이제 좀 공부한 사람들은 왠지 뭐 자기가 잘난 것 같잖아요. 남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 막 이렇게 자기는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어려운 말을 쓰긴 하는데 경제적 차원에서 민주공화의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같이 먹고 살자라는 거예요. 왜 저 얘기가 나오느냐? 이 사회에서 공화주의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평등의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제적인 약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런 공화의 이념을 우리가 달성할 수가 없어요. 공화주의가 바탕이 되는 헌정 질서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런 노력이 있기 전에는 어땠느냐? 아주 그 난장판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난장판의 근간을 보여준 게 여기 이제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헌법을 얘기한다면서 왜 갑자기 민법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근대의 법제도의 정비는 저 민법하고 헌법하고 같이 옵니다. 같이 와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 어떤 게 나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헌법이 민법보다 위에 있는 최상의 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같이 옵니다. 그래서 저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의 어떤 그 원리들이 헌법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는데 저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 어떻게 생겨먹었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적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소유, 가지고 있는 것은 무조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저건 다른 말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저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A하고 저하고 이제 그 어떤 계약을 맺어요. 임대차 계약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계약에 제3자는 끼지 말라라는 게 저 원칙입니다. 당사자들 간에 자치를 해야 된다. 계약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누가 끼어들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더 사적 자치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자기 책임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뭔가 문제를 일으킨 자가 책임을 져라 라는 거죠. 요게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입니다.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인데 일단 딱 보시기에도 벌써 감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저거 딱 보기에 아 정말 훌륭한 원칙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오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너무 훌륭한 원칙이다. 이런 원칙이 있다니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거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자, 저 3대 원칙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냐면은 소위 말해서 근대 시민혁명을 일으킨 주체들이 만든 거죠. 그 근대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이 근대 특징을 몇 가지 얘기를 해요. 봉건제가 타파됐다. 즉 왕정이 뒤집어 엎어지고, 그 인민이 주체가 되는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정치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요. 종교가 분리됐다.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종교가 그 사회의 어떤 질서를 잡는 아주 중요한 기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근대라고 했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종교는 종교고, 종교 믿는 건 뭐 마음대로 믿는데 어쨌건 정치에 끼어들지 말아라. 종교는 종교고 정치는 정치다. 이게 이제 근대의 하나 특징이 됐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응한 그 상태가 이제 근대와 구체제의 어떤 그 구별점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자유주의라고 써놨는데
사실 이제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근대를 태동을 했죠. 시민혁명의 그 이념적인 어떤 바닥이 됐고요. 근데 특히 근대를 만든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보통 계급적인 측면에서 부르주아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부르주아 하면은 일단 한국에서 조금 이렇게 태극기 좀 흔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빨갱이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 진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부르주아라는 말은 뭐 빨갱이가 쓰는 말 뭐 이런 게 아니죠. 원래 되게 시민, 우리로 번역하면 시민인데 기본적으로 뭐 잠깐 설명드린 부르주아라는 건 원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말하는 그 서양의 성이라는 거는 군주라든가 영주 바로 근처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캐슬, 즉 우리 롯데캐슬 같은 그런 캐슬 거기서 이제 사는 그 사람들 바로 근처에서 그 성벽의 안쪽에서 캐슬역 그 사이에서 살면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거나 상당히 그 지근거리에서 귀족들이라든가 영주들이라는 게 같이 이렇게 보면서 어떤 일정한 지위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걸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바로 저 봉건제를 깨고 근대를 만들어내는 시민혁명의 주체였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주체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진도가 어떻게 나갈 건지 뻔히 눈에 보이시잖아요. 자기들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왕 뒤집어 엎고 이제 저 왕 귀족들이 맨날 내 돈 갖다 쓰면서 위세는 지들이 떨고 나는 맨날 돈 갖다 바치는 것처럼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이제 부르주아들이 뒤집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다음에 부르주아들은 이 세상을 자기가 모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체제로 바꾸겠죠. 왕이나 귀족이 주권자이고 이 나라의 주인일 때는 지들 멋대로 했잖아요. 부르주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 시민계급들, 자본가 계급들도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좀 전에 보셨던 이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인 거예요. 왜? 부르주아들은 일정한 재산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그 신흥 산업 부르주아들이 있었죠. 금융 부르주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토지 부르주아들이 있었습니다. 땅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공장도 가지고 있고, 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물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다가 저 사람들은 상당한 어떤 교양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사회적 지위, 물론 이제 그 왕이나 성직자나 귀족보다는 좀 아래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목에 힘주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있었던 그런 이제 그 계급인데 이들이 이제 막 단결해가지고 야 왕 뒤집어 엎자 그러고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진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르주아가 신체제의 주인이 되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최대화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느냐. 내 재산 누가 건드리지 마라. 이게 소유권 절대 원칙. 내 재산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두 번째로 내가 뭐 돈 벌고 뭐 장사하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테니 거기 끼어들지 마라. 이게 사적 자치 원칙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장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 일으킨 사람이 책임질 거니까 거기에 또 끼어들지 말아라. 이것도 이제 사적 자치 원칙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편안을 가지고 오느냐. 비익빈 분입부의 구조와 경제적 약자에게 아주 가혹한 결과 막 이런 걸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서 평등이라는 개념이 다 깨져버려요. 자, 제가 이제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주아예요, 제가. 뭐 그렇게 보이진 않으시죠? 하여튼 뭐 저도 좀 가난하긴 한데. 하여튼 제가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 제가 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동자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동자는 가지고 몸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장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뭐 빵이라도 먹고 하다못해 자기 가족들이라도 먹여 살리고 또는 어디 그냥 창고 같은 데서라도 이렇게 잠을 좀 잘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아주 최소한이라도 자기가 그런 조건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널려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공장주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일을 시켜서 벌어들이는 이유는 막대한데 정작 일을 한 사람한테는 진짜 요만큼 주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은 극대화하면서 그 일하는 노동자한테는 아주 그냥 그 궁핍한 삶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제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삼자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왜? 계약자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은 우리 둘이 하는 건데 끼어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계약자의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고 제가 아무리 힘이 막강해도 이 둘 사이의 계약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끼어든다 그러면 이건 그 계약자의 원칙을 네가 좀 방해하는 거야. 제3자가 개입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밀쳐버린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그런 조건들이 훌륭한 원칙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사이의 일이라는 게요.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성인군자 예수님 뺨칠 수 있는 그런 막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서 노동자한테 이 노동자가 이만큼 일을 했으면 정말 이만큼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면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부르주아지들이 저렇게 민법 3대 원칙 운운하면서 자기들이 그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때 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상에 문제가 생겨서 노동자들이 항상 열악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과실은 없는 거예요. 왜? 쌍방의 계약은 충분했고 내가 계약 맺은 대로 돈을 줬다라는 거죠. 그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노동자가 굶어 죽더라도 그 내가 할 건 다 했습니다. 계약의 이행을 저는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점점 피폐해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자꾸 벌어집니다. 이게 그 공장에 근로계약을 맺는 노동자와 사용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시골에 농사 짓는 데서도 그랬고 금융업, 고리대금업 같은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겠고 예컨대 영세한 어떤 그 업주들이 지금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공장들이 계속 생기면서 영세한 업종에 있었던 사람들이 경쟁력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망합니다. 안 망하고 그 공장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그 대기업에서 하청 주는 거를 이렇게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공방이 많이 없어지고 그럼 지금과 같은 하청업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불관계가 나누어지는 거고요. 그 와중에서 또 이제 그 핍박받고 그 후려치기 해가지고 돈 뜯기고 이제 야 너 이제 여기 우리가 공장을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 이거 빼 그럼 방 빼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계약법 문제만으로는 이 사회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민법의 3대 원칙, 이 계약의 어떤 기본 원리 이것만 가지고는 이 경제적인 약자들은 계속해서 못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회에 사는 공동체인데 어떤 사람은 한없이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은 한없이 부유해져요. 그럼 우리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공화라는 게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같이 먹고 살자라는 게 공화인데 깨져버려요. 그래서 야 이래가지고는 이 사회가 이건 온전하게 유지될 수가 없겠구나 이런 판단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투쟁이 벌어지고 싸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 정비 같이 먹고 살자라는 측면의 제도 정비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노동관계법인데 노동법이라고 그냥 하기도 하죠.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 그 노동 쪽의 그 분야는 봉건시대 이전에는 그냥 노예제와 마찬가지였어요. 노예제와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그 노예인 인간은 인간이 아닌 거죠. 그냥 그 물건인 거죠. 사람 지금 못 받고 짐승 뭐 이런 경우인데 이제 근대로 들어오기 직전과 근대에 들어온 직후까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노예 관계의 이 종속 관계가 아니라 물건이 됩니다. 물건. 이거는 노예하고는 약간은 좀 달라요. 노예는 멋대로 부를 수는 있지만 이 물건은 거기 그 물건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 물건의 소유주가 일정하게 거기 기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물권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여기 그 우리 상가 임대차라든가 뭐 이거 이제 임대차 계약하고 다 이 물건에 관계된 얘기잖아요. 이 집이라든가 토지와 마찬가지처럼 그런 것처럼 이 이제 노동자들이 다뤄졌습니다. 이게 이제 물권 관계에서 물건으로 다뤄졌던 건데 그러다가 근대혁명이 일어나고 저 민법의 3대 원칙이 진행이 되고 그 와중에 노동자들이 막 투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이제 계약법 관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근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임금을 줄 테니 너는 노동력을 제공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 관계가 맺어졌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계약이라는 게 민법 3대 원칙이라는 저런 원칙까지 맺어지다 보니까 항상 불리한 조건에서 노동자들이 뜯겨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착취라고 그러죠. 착취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민법상의 어떤 계약 관계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 이 노동이라는 거는. 이건 사회적 차원에서 장치를 마련하자. 그래서 사회법적 차원에서 노동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노동운동이라는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크게 이 세 가지 투쟁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단결권이에요. 노동자들은 힘이 없으니까 개별 개인들은 힘이 없죠. 그러니까 단결해야 된다. 그래야 자본가들하고 싸울 수 있고. 그래서 단결권.
그 다음이 뭐냐면은 노동시간 단축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노동시간 단축을 가지고 싸워왔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이 뭐 영국에서 특히 마르크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자본론을 쓰는 과정에 사실 영국 근로감독관들이 써놓은 엄청난 보고서들이 그 자본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건을 쓸 때 아주 훌륭한 자료가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 18세기, 19세기 영국의 근로감독관보다 한국의 근로감독관들 수준이 이게 현저하게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도 많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근로감독관들이 쓴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적나라합니다. 8살짜리, 7살짜리를 갱도 밑으로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12살, 13살 된 그 어린 소녀 노동자들을 그 방적기 밑으로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뭐 떨어진 거, 뭐 끊어진 거 이거 하게 만든다거나 하루에 14시간, 15시간 밖에다 문장 걸어놓고 뭐 이렇게 이제 노동을 시킨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기록까지 있느냐면은 근로감독관이 이제 그 아동노동을 하다가 죽은 자식이 있는 그 부모, 엄마한테 가서 아이고 애가 죽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좋대요. 우리 하느님이 우리 애를 데려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다시는 그 힘든 노동을 이제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들을 해결을 하려고 이제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3대 원칙이라는 게 많이 수정이 됐다고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돈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먹고 가는 분명히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 헌법에서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어떻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느냐. 헌법 23조에 보시면은요,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2항에 보시면은 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은 보장을 해줘요. 사적소유권은 국가재산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보장을 해주지만 개인이든 국가든 여기 이제 개인을 얘기를 하는데 개인이 자기 재산을 쓸 때는 사회의 어떤 그 상규라든가 공공의 복리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야지 공공의 복리 다 무시하고 사회 상규 다 무시하고 네 멋대로 그냥 네 돈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 23조의 규정이에요. 근데 헌법을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헌법을 우리가 만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태극기 드는 사람도 있고 촛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복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면은 재산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원래 저 23조는 1항이 원칙이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가 원칙이고 2항은 예외 규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지. 근데 1항이라고 해서 원칙이고 2항이라고 해서 예외 규정인 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헌법은 해석상도 그렇고 원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권 조항이 뭐 10조부터 37조 이하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 맨 위에 있는 기본권이 제일 중요한 기본권이고 그 한 20몇 조 있는 거는 뭐 덜 중요한 기본 이거 아니잖아요. 똑같거든요. 같은 조문 안에서도 1, 2항이 뭐 어떤 게 우열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로 어떤 분들은 재산권이 원칙이고 그 밑에 거는 예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러냐? 아니죠. 아니 만약에 개헌을 한다 그러면 저 두 조문을 믹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보장된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뭐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1조, 2조, 1항, 2항 나누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아주 이걸 기계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재산권부터 보장하고 그리고 그 조금 예외적이고 아주 좀 이상한 것만 2항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119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9조 1항에 보시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경제 질서라는 말도 그렇지만은 저기 지금 그 색깔을 넣었습니다. 그 색깔 해가지고 이제 그 언더바를 넣었는데 기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줄쳐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이 48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헌법이 87년도에 개정된 헌법인데 헌법은 원래 기본적으로 권리의 주체 객체가 전부 개인이에요. 개인입니다. 개인. 그런데 이번 87년 헌법에 저 현행 헌법에 저 기업이 처음 들어요. 저거 왜 넣는지 설왕설래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학문적이고 이념적이고 뭐 철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저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는데 일반의 상식으로 봤을 때 헌법이라는 거는 그 권리의 기본 구조와 권리의 어떤 보호, 보장
그 권리보호구장을 위한 국가기관의 부서 이게 다 기본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기업이 들어가 버렸어요. 하여튼 그 119조 1항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119조 2항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저게 소위 말하는 김종인 헌법이라고 김종인 씨가 뻥을 치고 다닙니다. 뭐 자기가 저거 뭐 강력하게 야당들을 설득해가지고 경제민주화정을 자기가 집어넣었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야당이 들고 나왔었던 그 당시에 그 경제조항을 보면은 저보다 더 강력해요. 예. 오히려 재헌 때 헌법이 더 강력하고 저기 그냥 경제민주화라는 말만 들어가 있는 건데 어쨌건 119조 2항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거 누가 해야 되느냐? 국가가 해야 됩니다. 국가가. 저 경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가는 반드시 저 책임을 져야 돼요. 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마치 이제 그 강제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이 아닌 할 수 있고 어쩔 수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법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저는 의무조항으로 하든 아니면 저런 식으로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23조와 119조만 보더라도 일단은 규정상으로만 보면은 적어도 우리 헌법은 민주공화주의, 민주공화정을 그나마 그 원리를 좀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이 좀 있지 않느냐 라고 평가는 할 수 있어요. 저 규정상으로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현실의 시궁창이죠. 엉망이랍니다.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개헌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거든요. 개헌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헌법 33조가 근로삼권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노동삼권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근로의 권리와 근로삼권을 규정해 놓고 있는 이 32조 33조 규정을 보면 근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개헌을 하면 노동자라고 바꾸자.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근로와 노동의 차이는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로 바꾸는 게 정말 그게 원리에 맞고 원칙적인 거니 노동자로 바꾸자. 좋은 얘기죠. 헌법 개정할 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노동자로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 거냐 헌법의 규정이 노동자라고 이름만 바뀐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간호사라고 하죠. 간호사. 원래 저희 어릴 때 간호부였습니다. 외정시대 때부터 나왔던 간호부. 그러다가 그게 간호원으로 바뀌어요. 그거 지금 간호사예요. 지금 현재 간호사 하시는 노동자들이 간호부일 때보다 그러면은 지금 노동선권이라든가 이런 걸 더 잘 보장받고 있냐. 저희 어릴 때 청소부였어요. 청소부였는데 이분들이 환경미화원까지 됐습니다. 이제 부에서 원까지 이게 승진을 한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청소 노동자들이 대학에서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도로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이 환경미화원 청소 노동자들이 과연 청소부일 때하고 지금 미화원일 때하고 얼마나 처우가 달라졌느냐. 노동 조건이 얼마나 개선이 됐고 정말 노동자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일을 하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조문을 어떻게 이쁘게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그 우리 족발 공중족발에 와 있습니다. 와 있고 만상모 투쟁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을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그래서 이제 짚어봐야 되는 거죠. 민주공화국에서 권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현실의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공간 속에서 이제 그 한정해가지고 이 부분에 관련된 권리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저 소유권, 점유권, 사용권이 어떤 상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시죠? 한국에서는요, 소유권, 점유권, 사용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밑에 점유권, 점유권 밑에 사용권.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론적인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리는 같아요. 왜? 저거 목숨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사람은 사용권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소유권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목숨은 사용하고 있으니까 소유권보다 가치가 떨어지고 어떤 목숨은 자기가 쥐고 있으니까 뭐 점유권보다 더 권리가 높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권리의 우열이라든가 권리 간의 충돌을 할 때 어떻게 이 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건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개별 사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 원칙은
기본적으로 그 약자의 권리가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이 보호에 그 법익이 워낙 약자가 더 크기 때문에 강자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근데 약자는 자기 힘으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권리가 충돌을 할 때는 약자의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민주공화주의가, 민주공화정이라는 것이 가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관계라는 것은 저렇게 원칙은 다 이퀄이고 한국 현실은 저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약자의 권위, 약자의 기본권이 얼마나 보호될 수 있는가가 먼저 전제가 된 이후에 개별 사례에 따라서 권리의 경중을 가지고서 권리가 충돌을 할 때는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이게 헌법에 아까 보셨습니다. 헌법 규정에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공화주의 자체에 입각한 어떤 그 구성원들의 이해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국가가 하기 이전에 국가의 구성을 하고 있는 우리가 만든 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저걸 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개인들이, 구성원들이 사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잘 처리 안 되는 부분들을 국가가 제도적인 조치로 개입하고 규제하고 또 조절하고 조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와 관계돼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그 법률들이 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같은 거죠.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진보 정당이라고 했죠. 그 민주노동당이 원외 정당일 때부터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싸워서 일정한 틀을 만들어 놓는 데까지 성공을 했죠.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는 덕분에 사회로부터 야, 원내 의석 하나 없는 정당이 저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칭찬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워낙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크다 보니까 일단 틀을 만드는 데 만족했고 그 이후에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많이 바뀌질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도 그 엄청난 시간 동안 그 이제 싸움질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법 제도까지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오긴 했는데 아직도 새 들어 사는 사람들 그 권익 보호하는 데는 정말 부족하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월세, 전월세, 그때는 그래도 이제 월세가 드물긴 했습니다만 임대차 할 때 새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마다 짐 싸는 거예요. 6개월마다.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2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2년이니까 옛날에 그 6개월마다 짐 보따리 쌌던 어른들은 아이고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요새 2년이라 그때 비교하면 뭐 엄청 나아졌지. 근데 지금 먹고 살기 더 힘들어졌다고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체감되는 거는 6개월 끊느냐 2년 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느냐거든요. 근데 저렇게 국가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적절한 제도적 조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속에서 저런 임대차 보호법들을 만들어냈는데도 사실 여기 이제 와 계신 분들이나 여기 투쟁에 결합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쫓겨나셨던 분들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저런 법 있으면 뭐해 맨날 쫓겨나는데 맨날 그 용역들 와가지고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용역들이 지금 철거를 하고 경찰들은 뒷짐지고 있고 그 앞에서 공무원이 시위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민주공화국이라며 한국이 민주고 같이 먹고 살자며 그럼 건물주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공화적인 어떤 생각 민주적인 생각 이런 어떤 절차들 해야 되는데 개인 차원에서도 안 돼 국가 차원에서도 안 돼 그럼 헌법 민주공화국이라고 쓰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명문뿐이고 명목상에 그냥 허울 좋은 규정만 있을 뿐이고 우리가 주권자인데 주권자가 만들어 놓은 헌법이라고 말은 그렇게 아주 멋지게 하면서 뭐 주권자가 맨날 주권자 그냥 뭐 끌려 나가고 두드려 맞고 뭐 부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이게 무슨 민주공화국이냐 이런데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데 다른 나라는 어떤가? 물론 우리보다 더 안 좋은 나라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헌법 1조가 우리처럼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왕정국가예요. 왕정국가. 천황이 다스리는 거예요. 입헌 군주국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그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일본 자민당이 그 독재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은 한국보다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가 더 발전한 나라다.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일본의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같은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요,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어릴 때 돌아다니고 먹었던 데가 있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디 가다가 친구들하고나 이렇게 가다가 야 여기가 옛날에 무슨 그 새마을 식당이 있던 데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 시당 없어진 지가 없는데 뭐 딴 건물 들어서 있어요 이미. 근데 그나마 거기 골목이 남아있을 때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아 여기가 그거 있던 자리인데 이거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근처에 뉴타운 생긴 데가 제가 어렸을 때 갔었던 그 동네의 흔적은 지금 10톤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 천지개벽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가가지고서는 무슨 옛날에 여기가 뭐가 있던 자리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 도로 자체가 다 바뀌고 산 다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다시피 뭐 3대가 그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해요. 자기 집이 아닌데 100년을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동네, 물론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좀 독특해가지고 그 같은 동네에서 떠나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경우가 우리보다 이제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니 그냥 야 어디 그 가게집 앞에서 봐, 아니면 그 가게에서 봐, 그러면은 10년 전에 어디 외국 나갔던 놈이든 뭐 20년 전에 어디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로 이사간 놈이든 와가지고 그 가게에서 보자 그러면 그 가게에서 보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랜드마크죠 그게.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왜 이렇게 되느냐, 임차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보호장치가 우리보다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 권리금 같은 문제가 걸려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건물주가 타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제 그 가게를 인수받고 인계하는 사업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실 크지도 않고, 사실 일본은 권리금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물주와 임대를 한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에서 어떤 일정한 조정을 하는 법률이 차지차가법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중요한 내용이냐면, 임대 대상 물건, 이 건물에 제가 이제 세를 들어서 이제 그 영업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열심히 장사를 잘했더니 이 근처에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저 집 괜찮더라, 맛있다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나서 많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가게 장사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건물 자체의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그럼 임대를 해준 사람의 입장에서도 자기 건물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 임차인의 기여분을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뺄 때 이 가게 자기 건물 가치를 올려줬다는 것에 대한 기여분을 판단을 해서 줘야 됩니다, 돈을. 그러니까 몇 가지, 한 4가지 대표적으로 저 기여분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뭐 기억이 잘 안 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은, 예컨대 제가 여기 50만원에 세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이렇게 장사를 했더니, 너무 장사가 잘 됐는데, 이제 저보고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나가면서 이 가게 임대료를 한 200만원으로 이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들어와서 이 임대했을 때하고 나갈 때하고 임대료가 약간 150만원 정도 같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정하게 이 돈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기여분이 이 사람한테 얼마큼 있다라는 걸 판단을 해서 그 중에 일부를 몇 달치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여분 계산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이제 소송 들어가게 되면은 쫓아내지 못해요, 건물주가. 그래서 이 계약 만료라든가 또는 여타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퇴거를 하게 됐을 때, 이 세 들어서 퇴거를 했을 때는 결국 임대인이 그 퇴거에 대한 비용을 자기가 일정 부분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적어도 임차인은 나를 함부로 못 내쫓는다는 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건물을 세준 사람의 입장에서도 함부로 내쫓으면 내쫓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굳이 귀찮게 그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합의 잘해가지고 세 조금씩 더 올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좀 이렇게 자기 이익을 좀 거두거나 이럴 수 있는데, 굳이 한꺼번에 목돈 들여가지고 그 귀찮게 서로 잘못하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위험을 부담을 하면서 나가, 이게 못한다는 거죠.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퇴거비라는 게 있습니다. 퇴거비, 아까 말씀드렸던 기여분 판단하는 퇴거료, 요런 내용들은 이제 물론 이게 다 검토할 때도 있고 저중에 일부만 계산해서 줄 때도 있습니다만은, 주요하게 저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 거예요. 이사비, 그리고 저쪽에 가게 찾으려면 딴 건물 가서 또 막 찾아보고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이제 영업 보상에 찾아다니고 뭐 하고 하는 동안에 장사가 좀 미진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상. 나중에 보시면은요, 저기 그 위자료도 있습니다. 위자료, 이사에 따른 위자료. 저거까지 계산하죠. 그리고 만약에 저쪽하고 이제 아다리가 안 맞아요.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여기는 빨리 빼야 되는데 저쪽은 공사를 더 해야 돼요. 장사를 못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는 소득보다 휴업보다 이거를 일정하게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건물주 입장에서도 그냥 내쫓는 것보다는 그 한 10몇 년씩 같이 얼굴 보고 살았던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잘 조정해가지고 뭐 특별한 일 아니고 그냥 계속 장사하게 두는 게 오히려 건물주 입장에서 속편합니다.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요, 물론 일본도 그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어떤 그 권리 관계 때문에 싸움도 나고 분쟁도 나고 없는 게 아니죠. 일본이라고 아주 뭐 완벽하게 저는 우리처럼 막 쫓아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월등히 낮을 수밖에 없다. 세를 든 사람이나 세를 준 사람이나 상부상부조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민주공화국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계약법을 잘 만들면 될 일이 아니냐, 상가 임대차법을 잘 만들면 될 일이 아니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뭐 법기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회가 그래도 이거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만들어집니다. 우리처럼 무조건 옆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냥 경쟁이 최고야, 나 혼자 먹고 살면 돼라는 식으로 사회 분위기를 몰고 가는 사회에서는요, 저거 만들어지기 힘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장소에서 이 토론을 할 때 혹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2001년도에 BC카드에서 광고를 하나 냈어요. 그 광고가 뭐냐면 여러분 부자 되세요였어요. 97년도 IMF 터진 다음에 제가 그 광고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그 왜 이제 입시철 되면은 부모님들이 절에 가서 빌고 뭐 어디 저 교회나 성당 가서 막 빌잖아요. 우리의 저 대학교 합격하게 해달라고 막 빕니다. 근데 대학은 정원이 정해져 있죠. 그 정해져 있는 정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험을 쳐요. 수능을 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애 붙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남의 애 떨어뜨려 주세요. 경제적인 자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에, 닫힌 개죠. 경제적으로 닫힌 개 안에서 부자 되세요라는 거는요, 누군가를 가난하게 만드세요라는 거죠. 물론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 다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 이전에는요, 부끄러워서라도 함부로 야, 돈 많이 벌어라, 부자 되라 이런 얘기 쉽게 못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야, 너 이제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좀 이제 잘 살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아주 공공연하게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이거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돈 많이 버세요가 덕담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자 되세요가 덕담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그럼 남을 가난하게 하세요랑 똑같은데 여긴 공화주의 정신이라는 게 없어요. 같이 사는 정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는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할 때 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나는 주인이고 니들은 주인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위계가 봉건제처럼 계급적 질서로 나눠지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돈이 그 계급을 나누죠. 그래서 오늘 이제 민주공화국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일본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런 사례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라고 몰라서 안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요, 다 땅 부자고 집주인이고 그래.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이 국회의원들이 사학재단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힘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학의 문제, 이 교육의 문제가 바뀌질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진짜 요 조그만 점포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면서 바둥바둥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라면은 아마 저보다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강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촛불을 들든지 뭐라든지, 아 이걸 안 바꾸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헌법은 우리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민주공화국이야, 근데 니들은 민주공화국의 어떤 그 원리와 원칙이라는 걸 배신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좀 한번 시간도 많이 갔는데, 지금 한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그 규정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여기 이제 대표적인 나라 몇 군데 이제 뽑아왔는데,
예,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단일 주권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지네 나라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화국인데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 형태를 가진 민주연방법치국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스트리아하고 필리핀은 우리랑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민주공화국이다. 필리핀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은요, 다른 말이 안 써져, 뭐, 쓴 다음에 우리가 사회주의 무슨 공화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나라 이름 자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나라 이름 자체가. 그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되어 있는데, 헌법 1조에 보면은 중화인민공화국은 뭐뭐뭐뭐해서 인민민주주의 독재사회주의 국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코공화국도 앞에 체코공화국이라고 해놓고 뒤에 이제 민주주의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밌는 거죠. 근데 보통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공화국이라고 하면은 왕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는 보통 공화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화국이라는 말에 그렇게 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민주주의가 이제 그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대표적인 케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뭐 대형 그 제국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국가들 다 이제 그 입헌군주주의 국가이지만은 입헌군주제 국가지만은 다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스웨덴이 한국보다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거긴 입헌군주제 국가지만은 아무튼 이제 민주주의 국가, 공화주의 국가를 보통 그렇게 나누긴 하지만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딱 들어가 있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가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 고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저 민주국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화주의는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원리를 전제한 거고 그 같이 살기 위한 방법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것인가 그게 완전 민주주의라는 거죠. 끝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아주 정확하게 이제 타이머 맞춰놓은 것처럼 좀. 예. 그래서 제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정말 우리가 이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잘 새기고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맘 편히 장사하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